1984년 제1장 3. 윈스턴은 어머니의 꿈을 꾸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어버린 것은 그가 10살인가 11살 때의 일이었다. 어머니는 조각품을 깎아 세워놓은 듯 키가 늘씬하게 컸고 유별나게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말이었고 동작이 느린 여자였다. 그의 기억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버지는 살결이 검고 몹시 여위였으며 항상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안경을 끼고 있었다. 두 분 다 50년대의 제1차 수청 때 희생당한 게 분명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어린 누이 동생을 안고 그보다 더 낮은 쪽에 앉아 있었다. 누이 동생에 대해서는 작고 연약한 아기로서 언제나 말이 없는 데다가 크고 겁먹은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기억도 없었다. 두 사람 다 말끄러미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어딘가 지하 깊숙한 곳에 있었는데 이를테면 우물 윗바닥 같기도 하고 혹은 아주 깊은 지하물질 같기도 했다. 아무튼 그가 있는 곳보다도 훨씬 아래쪽으로서 그것도 자꾸만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침몰하는 배의 선실에 앉아서 어두컴컴한 물을 통해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선실에는 아직도 공기가 남아있어서 그들은 그를 바라보고 그 역시 그들을 내려다볼 수 있었지만 끊임없이 푸른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아서 멀지 않아 그 속에 파묻혀버리면 영원히 시야에서 사라져버릴 것이었다. 그가 빛과 공기로 가득 찬 바깥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자꾸만 죽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어쩌면 그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들이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 역시 알고 있었음을 얼굴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이나 마음에서는 어떤 후회의 빛도 찾아볼 수 없었고 다만 그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피할 수 없는 섭리의 일부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떤 면에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그를 대신해 희생되었다는 것을 꿈속에서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꿈은 깨어난 다음에도 그 인상적인 꿈의 장면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꿈꾼 사람의 정신생활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그 사람은 항상 새로운 사실과 이상을 깨닫기 마련이다. 지금 갑자기 윈스턴을 엄습한 것은 거의 30년 전에 있었던 어머니의 죽음이 어떤 면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극이며 슬픔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비극은 아직 개인적인 비밀과 사랑과 우정이 존재하던 아주 오랜 옛날에 속했던 일이고 가족의 일원들이 아무런 이유도 따질 필요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시절의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어머니는 그를 사랑하면서 죽어갔고 그는 너무 어려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기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은밀하고 변함없는 하늘같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그의 가슴을 더욱더 갈기갈기 찢어놨다. 그런 일은 아무래도 옳은 날은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오는 날엔 공포와 징후와 고통만이 있을 뿐 감정의 존엄성이라든가 깊고 복합적인 슬픔이라든가 하는 것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그는 여전히 수백 길 밑으로 가라앉아가면서 그 푸른 바닷물을 통해 그를 쳐다보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커다란 눈망울 속에서 쳐다보는 것이었다. 갑자기 그는 햇살이 비스듬히 미끄러지듯 지면을 비추는 여름날 저녁 무렵 짧게 깎은 싱싱한 잔디밭 위에 서 있었다. 이런 풍경은 꿈속에서 너무 자주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보았는지 어떤지조차 분명히 의식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꿈에서 깨어나 있을 때는 그곳을 황금의 나라라고 불렀다. 그곳은 토끼가 뜯어먹은 해묵은 풀밭이었고 초원을 가로지르러 길게 오솔길이 나 있었으며 여기저기 두더지 구멍이 뚫려 있었다. 들판 건너편의 허술한 울타리 안쪽에서는 느른 나무 가지가 미풍에 가볍게 흔들리고 잎사귀들이 순많은 여인의 머릿결처럼 하늘거렸다.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바로 근처 어딘가에 천천히 흐르는 맑은 시냇물이 있었고 버드나무 밑의 깊은 물웅덩이에서는 황어떼가 헤엄치고 있었다. 검은 머리의 처녀가 들판을 가로질러 그에게로 다가왔다.
어떻게든 누르신지 그녀는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옷을 벗더니 경멸하듯 한쪽으로 내팽개쳤다. 그녀의 몸은 하얗고 부드러웠지만 그로 하여금 욕망을 일으키게 하지는 않았다. 하기야그도 무감각하게 그녀를 보았다. 바로 그 순간에 그가 경탄에 맞이하는 것은 옷을 벗어 팽개치는 그녀의 동작이었다. 그 우아하면서도 분방한 동작이 모든 문화 및 사고의 체계를 절멸시키려는 것 같았고, 빅브러더와 당과 사성경찰마저 단 한 번의 눈부신 팔동작으로 휩쓸어 버리려는 것 같았다. 그건 역시 옛 시절에 속하는 몸짓이었다. 윈스턴은 셰익스피어라고 중얼거리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고막을 찢는 듯한 호루라기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30초 동안이나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왔다. 7시 15분. 관리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시각이었다. 윈스턴은 몸을 비틀며 벌거벗은 채로 침대에서 일어나. 왜냐하면 외부 당원에겐 1년의 유급비로 3,000 쿠폰이 지급되었는데 잠옷 한 벌에 600 쿠폰이었다. 의자에 걸쳐둔 바지와 더러운 내의를 움켜쥐었다. 3분만 있으면 체조가 시작될 것이다. 다음 순간 그는 허리를 구부리며 격렬한 기침을 했는데 이것은 잠을 깨고 난 직후에 거의 언제나 그를 엄습하는 것이었다. 그 기침은 허파 속의 공기를 깡그리 빼버렸으므로 반드시 누워서 몇 차례 헐떡거리고 난 다음에야 간신히 숨을 쉴 수가 있었다. 기침을 하느라 너무 애를 쓴 나머지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정맥류성 궤양이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30에서 40세 되는 분들,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울려왔다. 30에서 40세 되는 분들, 자세를 바로 잡으세요. 30에서 40세 되는 분들. 윈스턴은 튕기듯 텔레스크린 앞으로 달려가 차렷 자세를 취했다. 화면에는 깡말랐지만 근육이 잘 발달된 젊은 여자가 튜닉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벌써 모습을 나타내었다. 팔굽혀펴기. 그녀는 구령을 붙였다. 제 구령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동무들 좀 더 힘을 줘서 따라해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윈스턴은 고통스러운 기침이 가시지 않은 데다 꿈에서 받은 인상이 마음속에서 말끔히 지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도 체조의 규칙적인 율동을 반복하노라니 어느 정도 원기가 회복되었다. 그는 두 팔을 기계적으로 뻗었다 오므렸다 하면서 체조 시간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유쾌한 표정을 지어보려고 애쓰면서 마음속으로는 희미한 어린 시절의 옛 추억으로 돌아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이었다. 최근 50년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것이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버렸다. 어떤 외부적인 기록이 없다면 자기 자신의 생애의 윤곽마저 무뎌져서 기억에 떠올리기가 힘들었다. 어떤 큰 사건이 기억은 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도 같고, 그 사건의 사소한 부분이 머릿속에 떠오르긴 하는데 그때의 분위기가 얼른 연상되지 않아서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 긴 공백 기간이 생기게 마련이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지금과 달랐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의 명칭이라든가 지도의 문양까지도 달라져 있었다. 이를테면 그 당시엔 제1공대라고 불리는 지역은 없었다. 그것은 잉글랜드나 브리튼이라고 불렸다.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런던은 런던이라고 불렸지만 그 사실조차 애매하게 느껴졌다. 윈스턴은 자기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았던 때를 명확하게 기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랜 기억으로 미루어 단 한 번의 공습이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걸 보면 어린 시절에는 꽤 오랫동안의 평화기간이 있었던 게 분명했다. 아마 그것은 콜체스터에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였을 것이다. 공습 그 자체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허겁지겁 그의 손을 꽉 붙잡고 꽉 움켜잡고 발을 옮겨 디딜 적마다 소리가 나는 나선형 계단을 빙빙 돌아 지하오 밑으로 자꾸만 내려갔고, 그가 끝내 다리가 아파서 칭얼대자 일가족이 멈춰 쉬었던 일이 생각났다. 엄마는 꿈속을 헤매듯 멀리 뒤쳐져서 따라왔다. 그때 엄마는 어린 누이 동생을 안고 왔든가
아니면 이불짐을 들고 온 것 같았다. 그 당시 누이 동생이 태어났었는지 그것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윽고 그들은 사람들이 뒤엉켜 아우성치는 지하철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돌을 깐 맨바닥에 앉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철제 좌석 위에 포개듯이 앉아 있었다. 윈스턴과 어머니와 아버지는 마룻바닥에 간신히 자리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 옆에 간이 좌석에는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단정한 검정 양복에 검은 천으로 만든 모자를 새하얀 머리 위에 눌렀었으며 얼굴은 붉었고 푸른 눈엔 눈물이 가득 끼어 있었다. 그에게서는 술 냄새가 풍겼다. 그의 피부는 땀 대신 술을 흘리고 그의 눈에서 흐르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진짜 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했다. 얼큰하게 취하기는 했지만 노인은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윈스턴은 어린 마음에도 어떤 무서운 사건이 용서할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는 사건이 이제 방금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도 알 것 같았다. 노인이 사랑했던 누군가가 어쩌면 어린 소녀가 살해되었는지도 모른다. 몇 분마다 노인은 이런 넋두리를 되풀이했다. 그놈들은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소 할멈. 그놈들은 믿어서 이런 꼴을 당하고 만 거요. 내가 줄곧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그 미치광이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노인이 말한 미치광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는지는 좀처럼 기억나지 않았다. 그 시절 이후로 엄격히 말해서 똑같은 전쟁이 계속된 것은 물론 아니지만 문자 그대로 전쟁이 그칠 수가 없었다. 그의 어린 시절에도 몇 달 동안이나 런던에서는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졌으며 그 중의 몇 가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그러나 모든 시대의 역사를 추적해서 밝히고 언제 누가 누구를 상대로 싸웠는가를 알아낸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기록 문서나 전해지는 말이 없을 뿐더러 일정한 순서대로 배열된 해설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1984년 당시에는 오세아니아는 유라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이스트아시아와 동맹 관계를 맺는다. 공적인 발언이건 사적인 발언이건 새 강대국이 언젠가는 노선을 달리하리라고 단정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 실제로 윈스턴이 알기로는 4년 전만 해도 오세아니아는 이스트아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유라시아와는 동맹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따지고 보면 윈스턴의 기억이 완전하다고 할 만큼 당의 통제하에 놓여있지 않았던 덕분에 우연히 남몰래 익수한 하찮은 지식에 불과하다. 공식적으로는 동맹자가 바뀌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오세아는 현재 유라시아와 전쟁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오세아니아는 항상 유라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 순간은 적은 언제나 절대적인 악을 대표하는 것이며 과거나 미래에 적과 화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놀라운 일은 그가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통증을 느낄 정도로 어깨를 뒤로 젖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그는 전율을 느꼈다. 만약 당이 과거에까지 손을 뻗쳐 이런저런 생각을 들추어내서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고문이나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 당은 오세아니아가 유라시아와 동맹을 맺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누구도 아닌 윈스턴 자신은 지금으로부터 겨우 4년 전만 해도 오세아니아가 유라시아와 동맹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런 지식이 실제로 존재하기나 하는가? 그것도 그 자신의 의식 속에서 그나마 자칫하면 영원히 상실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이 강요하는 거짓말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모든 기록들이 똑같은 내용만을 반복한다면 그 거짓말이 결국 역사에 남게 되고 진실이 되고 말 것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은 과거를 지배한다라고 당의 슬로건은 떠들어대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는 본질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결코 변형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현재의 진실은 그것이 무엇이든 먼 미래까지 영원히 진실인 것이다. 진리란 극히 간단한 것이었다. 필요한 것은 다만 한 개인의 기억 위에 여지없이 군림해버리는 일이었다. 그들은 이것을 현실 통제라 불렸고 신호로는 이중사고라고 했다. 편한 자세로 서 계십시오 하고 지도 여교사가 다소 상냥한 음성으로 말했다. 윈스턴은
두 팔을 아래로 맥없이 늘어뜨리고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그의 정신은 미루와도 같은 이중사고의 세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한다는 것, 진실을 속속들이 깨닫고 있으면서도 조심스럽게 위장된 거짓말을 한다는 것, 논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논리를 사용하는 것, 도덕을 주장하면서도 거부하는 것, 민주주의란 불가능하다고 믿으면서도 당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선전하는 것, 잊어버린 일들을 꼭 필요한 순간에 다시 기억해 떠올리는 것, 그리고 다시 즉시 잊어버리는 것, 특히 과정 자체에다 똑같은 과정을 적용시키는 것, 이런 일들은 지극히 미묘한 것이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을 유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자신이 형성시킨 최면 상태의 행위를 의식하지 않게 되는 것. 이중사고라는 말을 이해하는 데에도 이중사고의 활용 방법을 따라야만 했다. 요구사는 다시 그들에게 차례 자세를 명했다. 자, 이제 우리들 중에 누가 발가락에 손끝을 갖다 댈 수 있는지 시험해보기로 해요. 그녀는 이 말을 특별히 강조했다. 어서 엉덩이를 구부리세요. 동무들, 하나 둘. 윈스턴은 이 운동에 혐오감을 느꼈다. 이 운동은 그로 하여금 발 뒤꿈치에서 엉덩이까지 칼끝으로 후벼파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하고 뒤이어 의뢰발작처럼 일어나는 격렬한 기침으로 끝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의 명상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이 반으로 줄어들고 말았다. 과거란 단순히 변형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파괴되어 버린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기억 이외에 아무런 기록도 없는데 설령 가장 명확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빅바르다에 대한 소문을 최초로 들은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내려고 했었다. 60년대의 어느 때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실한 시기를 기억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당사에는 빅브라더가 혁명 초기부터 혁명의 영도자이며 수호자로 되어 있었다. 그의 위력은 점차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자본주의자들이 괴상한 원통령의 모자를 쓰고 유난히 번쩍이는 승용차를 타거나 양쪽에 유리창이 붙은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런던 거리를 질주했던 30-40년대의 그 전설적인 세계로까지 확산되었다.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설인가를 알 도리가 없었다. 윈스턴으로서는 당이 언제쯤 창당되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다. 1960년 전만 하더라도 영사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고 다만 그것의 옛날식 표현법인 영국 사회주의라는 말은 그 이전부터 줄곧 유행되어 온 말이었다. 결국 모든 것이 안개 속에서 녹아버렸다. 말할 나위도 없이 때로는 분명한 거짓을 지적해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당사에서 당이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는 비행기를 본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꼭 한 번 역사적 사실을 날조한 것을 증명하는 정확한 문서를 입수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스미스! 하고 텔레스크린에서 째지는 듯한 잔소리가 튀어나왔다. 6079번 윈스턴 스미스. 그래, 당신 말이야. 제발 허리를 더 구부려요.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서 노력을 안 하는군요. 자, 더 굽혀봐요. 됐어요, 동무. 이젠 편히 서세요.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갑자기 뜨거운 땀이 윈스턴의 온몸에서 솟아나왔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표정했다. 실명한 표정을 짓지 말라. 분노하는 표정을 짓지 말라. 눈 한 번 깜빡여도 끝장이다. 그는 여교사가 두 팔을 머리 위로 치켜 올렸다가 우아한 자세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단정하고 능숙하게 허리를 굽혀 손가락의 첫 번째 관절마디를 발가락 아래까지 갖다 대는 것을 똑바로 쳐다봤다. 자, 동무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하는 것을 다시 봐요. 난 39살에 아이도 넷이나 가진 여자예요. 자, 보세요. 그녀는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다. 제 무릎이 휘지 않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도 하려고만 마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녀는 몸을 똑바로 일으켜 세우면서 덧붙였다. 45살 이하의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게 발가락에 손끝을 갖다 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전선에 나가 싸울 특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건강만은 유지해야 돼요. 말라바르 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 생각해봐요. 그리고 요동요새에 주둔하고 있는 해군들도 말이에요.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생각해보라고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잘했어요, 동무들. 훨씬 나아졌어요.
그녀는 윈스턴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 발가락에다 손가락을 갖다 댔는데 성공한 것을 격려라도 하듯이 덧붙여 말했다. 자주